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항 영일만 유전 이슈가 뜨겁습니다. 액트지오의 고문 아브레우 박사의 방한으로 관심이 더 폭발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세금이 체납됐다, 호주의 대기업은 이미 철수를 했다, 그리고 선정 과정에 의문점이 많다 등등인데요. 이르면 연말에 탐사 시추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시추 결과를 기다려보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연말에 시추가 들어가는데 일단 12월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네. 기다려야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지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12월 달에 시추 들어가서 아마 내년 초쯤이면은 탄화수소, 그러니까 이제 석유와 가스의 흔적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 연준 올해 최대 2차례 금리 인하. 지금 미국 연준의 FOMC가 열리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준이 올해 최대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었는데요. 좀 더 신중해진 모습이네요. 그렇죠. 원래대로 간다 그러면 연초에는요 이랬습니다. 한 3번 이상 이렇게 금리 인하 단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연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야, 이거는 금리 쉽사리 내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연내에 한 2번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이슈가 왜 시청자분들에게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내고 있는 이자, 그 다음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부동산 아니면 주식시장, 내가 또 내 돈 들어서 투자하는 것들, 또한 일상생활에 생활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망,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 금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의 향배가 우리나라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블룸버그가요 최근에 이제는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한 43명에게 물어봤더니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은 연내 3번 이상 이랬을 텐데 바뀌었습니다. 연내 2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41%. 그 다음에 정말로 금리가 아예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분들이 또 41%.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둔화되지가 않고 있던 부분, 그러니까 아직도 고물가 상태로 있다 보니 금리를 쉽게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미국 고용시장이 아직도 탄탄합니다. 이게 금리를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네. 고용시장이 안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 교과서 들어간다 그러면. 근데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환하산인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경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이제 오버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넘치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내에 많아도 2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일단 동결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한데요. 무엇보다 이번 FOMC 최대 관심사가 점도표라고 합니다. 점도표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그 연준 위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이 18위원이 FOMC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내가 생각하는 금리, 그다음에 이제 향배,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이나 금리의 변동을 이렇게 점을 딱 찍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도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실제 점도표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점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1, 2, 3년치 그래갖고 이제는 금리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해서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점도표를 보면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 정도로 금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도표가 계속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이제 FOMC가 점도표가 나오는 또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밤이겠죠. 이제 새벽에 나올 텐데 사실상 이 금리의 향배가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크나큰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목소리가 나오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중앙값이 바뀔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3월 전도표에서는요. 중앙값을요. 4.5에서 4.75%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잖아요. 상단이. 네. 그러면은 3월에 점도표를 봤을 때 상단이 4.75%면 0.25%포인트 3번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내 금리를 3번 내릴 거야 라고 이제 시장을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마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 아마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점도표를 보면 연내 몇 번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높이로 낮아지겠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투자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럽의 경우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4%에서 0.25% 내린 3.75%까지 내렸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미국은 대선이 있는데요. 대선 이전의 마지막 FOMC가 9월입니다. 그렇다면 9월에 금리 인하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장에서는요, 그 연초에는요, 우리 2024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는 한 6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에서는 한 9월 정도, 빨라도 9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워낙 또 잘 나오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생각보다 둔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액에서 PCE 지수도 생각보다 이게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 9월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경제는 우리가 보통 살아있다, 생물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금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9월이 가장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9월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2번 인하면은 저는 9월이 확실하고요. 만약에 점도표를 보고 연내 한 번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11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9월 같은 경우, 11월 같은 경우 12월 이렇게 있거든요. FOMC 회의가. 그러면은 빨라도 9월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언제 하겠느냐? 10월과 11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금리 한번 내리면 우리는 분명히 10월 달에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또 지금 금리의 격차도 2%포인트 벌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따라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경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에 만약에 내린다라고 예상이 많아지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되겠죠. 한 가지 포인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긴 한데요. 지금 뭐 돈을 잃었다는 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반면에 나 이번에 엄청 횡재했어라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 뜻은 뭐냐?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네. 증권시장이 반응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의 중요한 포인트가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더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리 인하 시점, 이 경제의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배당 증가로 인해 일시적, 어떤 얘기일까요? 4월 경상수지가 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경상수지 적자를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평론가님, 한국의 경상수지 연속 흑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상수지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이 뉴스가 이제 어제 나오고 나서 또 요거를 좀 정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 뭐 우리나라 망했다, 거봐라, 경제 안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더 정치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니다. 뭐 경상수지가 뭔데
무역 수지는 괜찮대더라. 막 말들이 많으시죠.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경상 수지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총 합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상 수지는 이제 무역 수지도 있고요, 서비스 수지에 그다음에 프라이머리죠. 이제 본원 수지도 있고 세컨더리, 이전 소득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가 합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경상수지 같은 경우가 1년 만에 이제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 이유가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안 좋아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라는 건 상품이 거래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나가고 아니면 자동차 수입할 수도 있고 뭐 반도체 나가고 반도체 들어오고 이렇게 상품이 거래되는 걸 무역수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무역수지는 좋아요. 물론 뭐 흑자폭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느냐? 바로 본원소득수지라고 있습니다. 이 본원소득수지는 뭐냐면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그 이자 배당, 그러니까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자 배당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뭐 배당을 많이 줬어요, 외국인들한테. 그럼 외국인들 네. 그걸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배당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가 그 배당하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배당 많이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원소득 수지가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근데 그게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수지가 이제는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시적인 거다. 근데 충분히 저는 공감해요. 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거다. 왜냐하면 본원소득 수지가 이제 배당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큰 폭으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5월 되면 돌아올 것이냐? 저는 뭐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시적인 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망했네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뭐 안 좋네 뭐 이런 건 조금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 이슈가 그래서 좀 뜨거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말들이 많고 뜨거운데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적자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국인 배당 지급 측증에 배당 소득 수지 적자가 컸다는 건데요. 배당 소득 수지 적자 규모가 상당했다는 건 이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죠. 밸류업 정책 영향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밸류업 통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또 증권가에서는 굉장한 좀 이슈기도 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통해서 일본 지수들이 크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강한 드라이브를 더 걸 것이다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배당을 또 많이 받아가겠죠. 어쨌든 간에 일단 뭐 좋은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상품 수지 자체가 줄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적자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저는 위안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다만 이번 집회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서비스 수지죠. 서비스 수지는 뭐냐면 관광 보시면 됩니다. 그냥 관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나갔어요 또 외국에 또 그러다 보니까 관광 수지라든지 서비스 수지가 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질이죠. 우리나라의 좀 고질적인 부분인데 좀 이게 좀 개선이 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5월에는 무역 수지가 크게 확대되면서 상당폭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상 수지 흑자 전망치가 279억 달러라고 합니다. 달성 가능할까요? 저는 뭐 한국은행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무역 수지가 만약에 정말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워낙 우리나라에 지금 상품이 잘 수출이 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는 뭐 가능성 충분히 높다. 정부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역시나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 네. 그 변수는 뭐 고질적인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제 유가 향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이게 또 유가에 미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뭡니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또 어떻게 될지 또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쟁에 대한 변수 이게 또 유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유가가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또 유가가 또 왜 문제냐? 유가는 달러로 계산됩니다. 그럼 달러에 대한 수입 지출 이게 많아져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에 문제가 생기고요. 환율이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전반적으로 또 물가가 고물가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리 내릴까요? 10세 못 내립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스러운 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끝나야 된다. 아마 지금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주식시장,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뭐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에 휘둘리고 유가에 휘둘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뉴욕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엔비디아부터 요즘 많이 시작했고. 옮겨가시더라고요. 네, 엄청 네. 옮겨왔어요 진짜. 네. 그래서 요즘에 댓글에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학개미의 승리다. 이런 얘기, 동학개미 봐라 이러면서 네. 동학개미들이라 봐라 서학개미가 결국 승리하지 않았냐 이런 뉘앙스의 뭐 댓글들이 많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빨리 이런 변수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금투세도 도입된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 수출을 초월할 가능성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충분히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작년 12월부터였을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제 무역을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국에다가 많이 수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작년 12월부터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는 미국이 더 우리나라의 교육 대국으로 1위로 이제 치솟아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아직은 이제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우세해요. 우리나라의 교육량으로 본다 그러면 1위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 추세로 본다 그러면 지금 5월 달까지 본다 그러면 미국에 더 많이 우리가 수출했거든요. 그럼 네. 이대로 간다 그러면 연으로 따진다 그러면 중국을 추월할 수 있다, 미국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제 중국 중심으로 짜여진 어떤 기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최대의 또 사실상 이제 반도체 수입국이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중국 봉쇄 정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타를 지금 미국으로 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연장선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최대의 소비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흐름도 잘 지켜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인류의 미래의 중요한 날, 보통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지난주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 발사체 스타쉽이 지구 궤도를 비행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4번째 시도 만에 성공적으로 귀환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간만에 웃었겠네요. 네, 그냥 저는 일론 머스크 개인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생활 문제도 참 많고 네. 오늘도 외신에서 나왔더라고요. 뭐 사내 직원과 추문이 있었군요. 네, 추문이 있었다. 5명 이상이나 그것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또 약 문제가 있죠. 사실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 얘기입니다. 뭐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쏘쏘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근데 일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죠. 특히 그 야망과 꿈이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요번에 보면은 스페이스 X가요. 화성 탐사용 우주선이죠. 스타쉽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엄청난 큰 우주선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로 규모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120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20m가 어느 정도 높이지 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찾아봤어요. 제가 120m면 어느 정도 해야 돼? 아파트 한 25층에서 30층 사이. 그 거대한 우주선이 날아오는 겁니다. 우주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거죠. 엄청난 크기의 우주선이 날아갔고. 근데 왜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죠. 이게 지금 그림에서는 작아 보이는데 저게 엄청 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 거대한 우주선이 발사체가 날아올랐다라는 거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운 게 저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회수가 돼요. 회수가. 저 거대한 우주선이 회수가 떨어지고 있죠. 저거 지금 역추진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떨어질 때 보통 이제는 분해가 되면서 파괴가 되는데 지금 네. 보시면 역추진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뿐히 가라앉아요. 바다에 보통 사뿐히. 쏘아 올리는 것만 보지 떨어지는 거는 역추진하는 거는 보기 그렇죠. 어려운데. 이게 이거 우리가 그러네요. 만화에서 보던 정말 영화에서 그러게요. 보던 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역추진하냐 뭐냐면 그걸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연료 네. 추진체도 재활용하고요. 우주 발사체부터 시작해서 우주선도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이 스타쉽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킨 거죠, 사실상. 그래서 꿈에 그리던 화성 탐사, 그다음에 100만 명 이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화성에서 100만 명이 이주시킬 거다. 이 꿈에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획기적인 날리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로켓은 이미 많이 쏜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렇게 큰 성공이냐 반문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스타쉽의 성공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 번째 초대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한 25에서 30층짜리의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 네. 그게 성공했다라는 거. 이게 큰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요. 이 우주 교통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우리가 작은 우주선이었잖아요. 위성 네. 쏘고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왜 스타쉽이라는 거를 밀고 나갔을까? 왜 거대한 우주선이 왜 필요한 걸까라고 본다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을 화성에 이주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한두 명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에 많이 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타려고 그러면 거대 우주선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화성 아니면 달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명 이상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우주선, 그래서 이동수단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의미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쏘아올릴 때 우주 발사체에 이 스타쉽이요 15분의 1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정말로 15분의 1 가격으로 이제는 쏘아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재활용하니까. 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일론 머스크는 난 사람이다. 속칭 말로 참 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난 사람 일론 머스크가 꿈이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까요? 무시무시해요, 사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젊었을 때 나는 화성을 식민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성에 일단 수많은 인류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려면 발사체가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2026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발표했는데 이게 좀 약간 수정이 됐죠. 2029년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이러한 그 야망과 꿈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래요. 이제 화성으로 보낸다는 게 목표잖아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가는 게 6개월입니다. 또 오는 게 또 6개월이겠죠. 굉장히 네. 오래 걸려요. 이런 것도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초대형 우주선이 필요한 거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엄청난 물량과 엄청난 인력이 투자되고 있고요. 그 투자된 금액을 어디서 벌까요? 그렇죠. 테슬라라든지 네. 이런 데서 지금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어떤 선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화성으로 가려는 걸까요? 꿈인 거예요. 본인의 이제 꿈이고 그다음에 화성을 식민지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지구는 이제 망한다는 거죠. 지구가 소멸된다. 소멸된다.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 5억 년이라고 봐서 5억 년. 5억 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 우리는 다 떠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5억 년 신경 쓸 바에야 지금의 지구를 신경 써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인류는 지구는 고갈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꿈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정말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국도 최근에 달에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주 항공청이 출범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전쟁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상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는데 중국과 미국의 사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완충지대고요. 네. 그런 사이에서 우리가 사실상 개발을 했을 때에 그 중간에 서서 우리가 이득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우주 개발에 대해서 앞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이제는 중국에서 달 뒷표면을 가서 채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사실. 그렇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중국의 우주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 중심으로 했었다가 지금은 민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나라 전체적으로 뛰어들었던 부분,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어떤 개발 체계에서 지금 민간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서브를 해줘요.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는데 중심은 민간이에요. 미국은 지금. 가능성을 좀 넓게 열어준 건가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고 네. 훨씬 더 많은, 사실 그렇잖아요. 공공기관들이 본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자기 생각에 몰두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경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개방적이고 훨씬 더 넓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민간 주도라 그러면 중국은 이제 중앙 집권이죠. 한마디로 이제 정부 중심으로 우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뉘앙스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거를 뒤잡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우주항공청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도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화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서울 아파트값 전고점 80% 회복, 집값 향방은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중 6건 가격이 최고가 대비 80% 이상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시작한 것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60%가 전고점 대비 80% 이상 가격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수치면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릴게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뉴스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국 아파트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한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난 1월과 5월에 진행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조사했어요. 60%가 지난해 최고가 비교해서 80% 이상 가격을 회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맞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전고점 대비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눈에 띄는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지역별로 봐봤습니다. 서초구가 90%까지 올라왔고요. 전고점 대비. 그 다음에 이제는 용산구가 86%, 강남구가 84%, 종로가 82%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과거처럼 고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도 있고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와 용산구가 눈에 띄는데요. 20% 이상, 거래의 20% 이상이 종정가 대비해서 최고치 더 올랐던 네. 확률이 그 퍼센테이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오히려 가장 고점보다 더 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반면에 노원구, 도봉구, 그러니까 그냥 강북 쪽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게 전체 한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강남권의 훈풍은 불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상승세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강북권도 아마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달 연속 4천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 달 거래량이 4천 건, 흐름을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파트 가격 최고점 올랐을 때가 2021년도 하반기 그 전이었습니다. 네. 뭐 10월, 뭐 9월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의 거래량이요. 일단 2021년 7월이 4,600건이었고요. 그다음 8월 달에 4,00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2년 9개월 만에 4,000건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많이 회복됐네요. 네, 거래가 지금 회복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4,000건이라는 거는. 물론 사실상 뭐 월 평균 같은 경우는 한 6,000에서 8,000건 수준이거든요. 원래 네. 지금까지 본다고 네. 장기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이 매매 거래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눈에 띄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기대, 그러니까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주택 매매는 많은 고민과 결심이 필요한 거래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고금리로 인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뭐 계절적 요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월과 5월 이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는 계절적 요인이 좀 작용을 했다. 왜냐하면 봄 같은 경우에는 이사도 시즌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뭐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움직이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 건수가 2만 6천 호 됐었고요. 1월이 3만 2천 호, 2월이 3만 3천 호. 3월이 4만 2천 호, 4월이 4만 4천 호 하면서 이게 계속 우상향되고 있거든요. 거래 건수가. 그러다 보면 확실하게 시간이 갈수록 거래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는 확실히 차트를 보면서 느껴지고 두 번째로 또 오르는 이유가 전세값 상승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55주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전세값 상승이 결국 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끌어올리죠. 네. 예, 떠받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값이 오르는 게 뭐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지는 않겠지만은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말대로 레버리지죠. 이자 없는 레버리지 아닙니까 이거 전세에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갭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 해갖고 아파트 가격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매수세가 붙으니까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값 상승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갭 투자하기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분양가 공사비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양가가 상승한다. 분양가 왜 상승하냐?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공사비 올랐어요. 분양가 상승합니다. 그게 근데 집값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실 텐데 생각해보세요. 옆 단지가 신규 분양합니다. 근데 그게 10억이에요. 분양가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10년 안 된 아파트 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 10억이래요. 새로운 분양가가. 그럼 그 옆에 있는 그 10년 안 된 아파트 가만히 있겠습니까? 호가 올리거든요. 야 여기가 10억인데 우리도 같이 올려야지.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같이 올라요. 이게 분양가가 네. 오르면. 그래서 자꾸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누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졌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계속 높아져요. 옆에 있는 단지들이 같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집가 상승세가 조금 서울 쪽에서는 지금 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반면에 상승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 요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최근에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지를 좀 냈는데 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떨어지느냐? 첫 번째 이유가요. 절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전고점 대비 80% 올랐잖아요. 전고점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거기에 80%라도 하더라도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폭이 생각보다 깊지 않을 거다.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내 3번이라고 시작했는데 연내 2번 아니면 연내 1번. 그러면은 0.25%포인트 생각해봐도 폭이 그렇게 깊게 내려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기대 시장의 금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뭐 상승세는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경기 둔화세죠. 확실히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경기가 네. 너무 안 좋다는 게 느끼실 텐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살 수는 없거든요.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세가 있다 보니 침체다 보니까 탄력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대출, 대표적인 신생아 특례 자금인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잔액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를 할 텐데 이게 자금이 충분치 않으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건설년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올해 연간으로는 전체 부동산입니다. 1.8% 하락할 거고 수도권은 0.5% 하락할 거고 연입니다. 이번 2024년도 비수도권은 3%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승하는 이유와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는 좀 맞물리고 있는 시장이다. 결국 판단은 역시나 이제는 시청자분들 또한 많은 분들이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아직은 매매를 하려는 분위기가 그렇게 강세를 보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때 패닉 바잉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특히 젊은 층의 패닉 바잉 현상이 집중됐던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이 서울의 노원, 또 도봉, 강북 지역이죠. 노도강 지역, 영끌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지역에도 좀 수요가 있을까요? 지금 영끌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네. 노도강이 진짜 젊은 층 분들이 그때 묻지마 투자했을 때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뭐 우리가 속칭 말로 이제 팔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뭐 속된 말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버틴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버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승리한다, 승리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도강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예, 이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물론 그 상승세가 미미하긴 해요.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 나오다가 집값이 그러다가 이제는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전주 대비해서 이게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봤더니 한 0.09% 이제는 올랐는데 노도강이 그때 처음으로 올랐어요. 지금 도봉이 0.01%, 그 다음에 노원이 0.02%.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하긴 해도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버티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모릅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6월 첫째 주 통계를 보면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일기 신도시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순도지구 지정 계획 등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도 많고 호가도 오르고 있다는데요.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거 극과 극으로 갈려요, 지금. 네네. 이게 아마 이 방송, 아마 녹화 방송도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방송 보실 때 일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본인들이 체감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도지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몇 단지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또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일단 일산,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라고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분당하고 일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평촌 있고 그다음에 중동 3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분당만 좋고요. 다른 지역은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상 재건축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분담금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네. 부동산 시장이 분담금 때문에 난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분당은 사실상 용적률이 낮습니다. 다른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높이 지을 수 있어요. 더 높이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시세가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시세가 높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나의 분담금이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승산이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근데 일산이나 다른 쪽은 용적률이 높습니다. 이미 20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적률 안 나오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시세가 낮아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분담금 많이 냅니다. 그러면 4, 5억 예를 들어서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냈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여기서 특히 실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 가만히 놔둬. 난 그냥 여기서 굳이, 살다가 네. 죽을래. 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둘 쓰시지 마 이런 분도 있거든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재건축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지만 집값에 거품이 너무 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품 같은 경우가 많이 껴져 있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니네 서울 아파트에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뭐 증여도 사실 뭐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네. 그러니까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증여도 못 할 거고. 야, 니네 뭐 나중에 상속 받아갖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뭐 서울 아파트 자력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힘들죠. 예, 이건 머나먼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건데 거품이 저는 껴져 있다고 봐요. 저는 확실하게 뭐 누가 물어보든 간에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거품 당연히 있지 않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니 뭐 한강변 아파트 지금 시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본이 25억 넘어가거든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사실상 사지를 못해요. 뭐 주요 업무지구에 긋는 한강 아파트는 40억도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구축 아파트도 그 정도 가격인데 과연 이게 거품이 아니고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품이 상당히 많이 껴져 있다. 근데 그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현실 직시해야 되겠죠.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MZ 세대들은 굳이 집을 사야 하냐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자, 202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30년에 첫 입주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가능할까요? 규모가 워낙 크고 주민들의 또 의견을 모으다 보면 계속해서 미뤄지진 않을까. 이주 문제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선도지구 이제는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주 대책이에요. 이주 대책. 항상 이 그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항상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 근처로 간단 말이에요. 애들 학군 때문에 학교 네. 때문에 멀리를 못 가요. 그렇죠. 그럼 그 근처로 간다 그러면 그 근처에 전세값이 들썩입니다. 전세값이 들썩이면 거기에 또 매매값도 들썩거려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도지구를 먼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도지구가 되는데 저 정부의 계획은 그래요. 이제 11월 달에 선도지구 선정을 하고요. 이번 연도 11월 달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하고 26년에 시행계획하고요. 2027년에 착공하고 30년에 입주. 그러면 27년에 착공하고 30년에 입주인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가 생깁니다. 지금 아마 그 아시겠지만은 둔촌주공 이슈 있었잖아요. 둔촌주공 네.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죠. 뭐 시행사하고 말이야, 뭐 조합하고 싸우고 뭐 왜 싸웠어요? 결국에는 건축비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돈 더 달라고 해서 사실 분쟁 붙은 거잖아요. 네. 아니 거기가 용적률이 80%였어요. 그러니까 낮은 아파트 부기고 높이 올리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마저도 지금 건축비 때문에 뭐 공사비 때문에 싸웠는데 아니 뭐 일산이라든지 다른 1기 신도시 용적률이 200% 넘어가는데 지금 안 싸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100% 싸우거든요. 공사비 때문에, 분담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7년에 들어가서 30년, 27년에 착공 들어서 30년에 입주? 이게 과연 계획대로 되겠냐는 거죠. 뭐 분쟁 붙고 그러면 또 1, 2년 갈 텐데.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일단 뭐 선도지구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뭐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서울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때도 지방은 항상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물론 불장 때는 낙수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대체로 양극화 현상이 심했는데 평론가님 지방 부동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이게 뭐 지방 부동산은 이제 답답해요, 서지. 네. 왜 답답하냐? 양극화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얘기할 때는요, 서울과 수도권과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사실상 지금 네. 과거처럼 뭐 부동산 전체 시장 이렇게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양도 안 되고요, 지금. 그 다음에 전세가도 굉장히 낮고요. 매매값도 낮습니다. 그래서 좀 회복할 기미가 참 보이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좀 변화는 모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 부족한 곳이에요.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사람 많은데.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는 상승세 기미가 좀 보이고 있고, 세종은 워낙 뭐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근데 특이한 현상이 이번에 좀 발견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강원도 쪽이에요. 네. 강원도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춘천 원주 올랐어요. 왜 올랐냐? KTX 때문인가요? 네? 그 철도 때문인가요? 그렇죠. 철도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강원도에서 올랐던 게 춘천이나 원주였다. 근데 딱 춘천 의대가 뭐가 있는 있죠? 곳이군요. 네, 의대가 있죠. 한림대가 있죠. 그다음에 원주 뭐 있어요? 연대. 연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의대가 있는 지역이 의대가 있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인재 선별이라고 해갖고 이제 의대를 보내고 하는 우리 또 분들께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니 왜냐하면 그게 집값이 들썩일 정도로 들썩이에요 이게 지금. 네. 왜냐하면 계속 매수세가 붙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지금 특이해요. 통계를 보니까 딱 춘천하고 원주만 올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의대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미 발 빠르신 분들은 진짜 발이 빨라요 우리 생각보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도 나오고 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특히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혁신 도시가 있잖아요. 혁신 지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갑자기 춘천과 원주가 올랐던 이유는요.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더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 7월부터 보험료 할인.
할증입니다.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가 바뀝니다. 비급여 의료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 일부 가입자들이 타가는 보험금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일부예요. 진짜 이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좀 높아지는 이유가 일단은 저 같은 사람은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가도 청구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금액이 별로 안 되니까. 뭐 제 나이가 막 그렇게 아플 나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청구도 안 할 뿐더러 뭐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부예요. 그러니까 일부 정말 극소수 있는 분들이 의료 쇼핑을 한다는 거죠. 실제 이제 4대 보험사를 통계를 봤습니다. 4대 손해보험사 통계를 봤더니 지난해입니다. 작년에 5천만 원 이상 넘게 타간 분들이 2,251명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가입자 전체가 1,971만 명입니다. 그럼 네. 1,971만 명에서 지금 2,251명, 0.01%예요. 이 분들이 금액으로 보면 1,447억 원을 타간 겁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소수가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으로 넓혀갈 수 있어요.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으로 좀 넓혀가면 1%거든요. 네. 전체 가입자. 이런 분들이 2조 원을 넘게 타갔습니다. 그러니까 타가는 사람만 타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신청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0.1%가 그 정도 5천만 원 이상? 결국은 의료 쇼핑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런 의료 쇼핑 때문에 이제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할증, 할인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게 언제 7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다음 달부터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가입자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4세대에 가입했나 이런 것도 무슨 세대에 가입했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막 언론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4세대 실손보험 얘기입니다. 네. 그 4세대 실손의 이제는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병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가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특약으로 있습니다. 특약. 그 특약이 뭐냐면 비급여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도수 치료라든지 뭐 주사, 뭐 무릎 주사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이 있는 거.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예, 이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모든 보험료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4세대 실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게 오른다는 거다, 아니면 할인이 된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게 4세대 실손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실손보험은요 1, 2, 3, 4세대로 나눠집니다. 먼저 1세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것들이에요. 이게 1세대 실손을 얘기하는데 참고로 저는 1세대입니다. 예,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고 부럽습니다. 저희 가족들 다 1세대예요. 예, 빠르게 움직이셨군요. 그렇죠. 그때 가입했고 절대 안 움직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실손보험을 얘기하고요. 이 1세대 실손보험이 좋은 이유가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0입니다. 0.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면은요, 내가 내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죠. 대신에 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돼요.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높으시니까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평균 보험료가요, 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젊었을 때 얘기고 네. 나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지죠. 예, 위험률이 높다 보니까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 정도로 높죠. 하지만은 자기 부담이 없다는 거. 그럼 2세대 실손이 나옵니다. 이게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가 됐거든요. 우리가 뭐 표준화 실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 부담금이 처음 도입이 되는데 자기 부담이 10%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미미했어요, 사실상. 네. 어느 정도 도입이 됐었고, 그러다가 신실손보험이라서 3세대가 나오죠.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판매된 것. 왜 제가 이 날짜를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보험 증서를 지금 보십시오. 보시고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그럼 내가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4세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 부담금이 30%까지 올라가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부담이 되고 보험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가 손해율도 높고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 보험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2021년 7월 이후부터 판매된 겁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병원을 많이 가게 되면은 할증이 붙는 거고 적게 가면은 할인이 붙는 거예요. 요게 이제 특징이죠. 요게. 그래서 그게 4세대 실손보험이고, 아니 그러면 21년 지금 7월부터 판매가 됐는데 왜 이제 와서 할증 할인이 되느냐? 유예 기간을 3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3년 주다가 그 유예 기간 이제 끝낸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
지금부터 이제는 유예기간 끝났으니까 원래 취지대로 이제 비급여 항목이 높으신 분들은 할 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에서 없다. 나는 병원 간 적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5% 정도 할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정작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상 이제는 많은 분들이 병원 또 안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300% 최대 300% 증가가 되는데 할인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보험금을 타가지 않았다 그러면 5% 이제 할인이 된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